간부 휴게실에서 여군에게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냐며 커피를 쏟아부은 아나무인 중령. 잠시 후 그녀의 정체가 군 전체를 심판하는 투스타 감찰실장임이 밝혀지며 시작되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회색빛 하늘 아래 수도 군수지원단 제123보급대대의 아침은 언제나 강철처럼 차가운 긴장감으로 시작되었다. 부대의 모든 공기는 단 한 사람, 대대장 강영민 중령의 심기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에 가까운 성적으로 졸업하고 군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엘리트 코스의 전형이었으나 그의 명석한 두뇌와 야망은 부하들을 위한 지휘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권력의 발판을 다지는 데에만 사용되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그는 이름 대신 강포스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공포였기 때문이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리면 모든 대화가 끊기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의 집무실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의 입구와도 같았다. 그날 아침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대장 운전병인 김민준 일병은 밤새 뜬 눈으로 차를 닦고 또 닦았다. 어제 강중령이 차에서 내리며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다. 김일병 차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내일 아침까지 내 코에서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으면 내 군 생활이 퀴퀴해질 줄 알아. 곰팡이 냄새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강중령의 말은 곧 법이고 현실이었다. 김일병은 밤새도록 차량용 탈취제를 몇 통이나 쏟아붓고 가죽 시트를 수십 번 닦아냈다. 그의 손은 화학약품 냄새에 절어 있었고 눈은 피로로 충혈되었다. 오전 7시 강중령이 관사에서 나왔다. 갓 달인 전투복은 한치의 구김도 없었고 전투화는 거울처럼 반짝였다. 그는 김일병이 격리하는 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뒷좌석에 올랐다. 김일병은 침을 삼키며 시동을 걸었다. 출발해.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대 정문까지는 불과 5분 거리. 그 짧은 시간이 김일병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강중령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부대 위병소를 통과해 대대 본청 앞에 차가 멈추자 강중령이 입을 열었다. 김일병. 네. 대대장님. 어제 내가 무슨 말했지? 차량 냄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근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강중령은 손가락으로 대시보드를 가리켰다. 김일병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 하나가 그의 손끝에 있었다. 이 먼지 냄새는 안 없어졌잖아. 내가 곰팡이 냄새라고 한 건 내 놈의 그 안일한 정신 상태에서 나는 썩은 냄새를 말한 거다. 알아들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인가? 오늘 오후까지 2차 실내 클리닝 완벽하게 다시 해놔. 전문 업체 불러서 하든 내가 혀로 핥아서 하든 먼지 한 톨이라도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각오해야 할 거다. 차가운 목소리가 김일병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는 강중령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용돈을 모아 전문 클리닝을 맡겨야 했다. 월급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다. 강중령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본청 복도를 걷다가 마주친 박충사에게 시비를 걸었다. 박충사는 어젯밤 야간 작업을 마치고 쪽잠을 잔 터라 전투복 소매에 기름때가 살짝 묻어 있었다. 어이, 박충사. 충성. 대대장님. 자네 지금 그게 군복인가 작업복인가? 어디 탄광에서 석탄이라도 캐고 왔나? 주변을 지나던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충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어젯밤 장비 수리가 늦게 끝나 미처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핑계는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으니 몸에서도 티가 나는 거야. 당장 가서 옷 갈아입고 와. 오늘 대대 전체 전투복 상태 검사할 테니 그렇게 알아. 자네 덕분에 다들 피곤하게 됐군. 아무도 박충사를 동정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전투복에 흠이 없는지 서둘러 살필 뿐이었다. 강중령은 이런 식으로 부대 전체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공포를 통해 효율을 짜내는 지휘 방식을 신봉했다. 그의 야망은 하늘을 찔렀다. 다음 진급 심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하고 연대장을 거쳐 장군이 되는 것.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부하들의 희생 따위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다. 부대 내에는 그가 이토록 기고만장한 이유가 그의 매형, 예비역 소장이자 국방부 고위 관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차진혁이라는 인물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 거대한 뒷배가 강영민이라는 폭군을 성체 안에서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부대원들은 그저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혹은 자신이 그 폭풍에 눈에 띄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 누구도 이 견고한 성체의 균열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제123보 급대대 본청 2층에 위치한 장병 휴게실에는 보기 드문 평온함이 감돌았다. 강영민 중령이 수도 군수지원단 회의에 참석하러 자리를 비운 덕분이었다. 휴게실 한쪽 구석, 낡은 소파에 한 여군이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계급장도 부대 마크도 없는 깨끗한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 고요한 표정 속에는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깊이가 느껴졌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휴게실에 비치된 낡은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영민 중령이 들어섰다. 예상보다 회의가 일찍 끝난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 회의에서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다. 그의 등장만으로 휴게실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TV를 보던 병사 몇몇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강중령의 날카로운 시선이 휴게실을 훑었다. 그리고 소파에 혼자 앉아있는 여군에게 멈췄다. 그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감히 대대장이 들어왔는데도 일어나 경례는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잡지에 시선을 고정한 채 커피나 마시고 있다니. 강중령의 심기에 불이 붙었다. 어이. 그가 불렀지만 여군은 반응이 없었다. 강중령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그는 성큼성큼 여군에게 다가갔다. 지금 안 들리나? 내가 불렀잖아. 그제야 여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저 눈앞의 사물을 관찰하듯 평온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럼 여기 너 말고 누가 더 있나? 너 소속이 어디야? 어느 부대 소속인데 감히 상급자가 들어와도 본체만 채하고 앉아있어. 요즘 여군들은 군기가 아주 빠져가지고. 강중령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여성에 대한 비하가 섞여 있었다. 그는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보다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젊고 계급도 없어 보이는 여군은 그의 오만함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여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차분하게 대답했다. 소속을 밝히기 전에 먼저 용무를 말씀해 주시죠. 초면에 다짜고짜 반말과 폭언을 하시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의? 하. 군대에서 계급이 깡패지 예의가 밥 먹여주나? 내가 내 계급을 몰라서 겁없이 구는 모양인데 내가 이 부대 대대장 강영민 중령이다. 이제 내 소속과 계급을 말할 차례 아닌가? 강중령은 가슴을 내밀며 자신의 중령 계급장을 과시하듯 가리켰다. 하지만 여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희미한 조소가 스치는 듯 했다.
대대장님이셨군요. 부대의 얼굴이실 텐데 언행이 참 가벼우십니다. 뭐라고? 이 계집애가 진짜. 강중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감히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여군이 들고 있던 종이컵을 와락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 안에 담긴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커피를 그녀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다. 갈색 커피물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전투복 상의를 적셨다. 달콤하고 끈적한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휴게실에 남아있던 몇몇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하지만 여군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을 한 번 질끈 감았다가 떴을 뿐이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으로 얼굴을 타고 흐르는 커피를 닦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 강철 같은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이냐고. 상급자를 능멸한 대가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강중령은 테이블 위에 있던 과자 봉지를 집어들어 그녀를 향해 던졌다. 과자 부스러기들이 그녀의 젖은 옷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여기가 내년 안방인 줄 알아?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는 이래서 안 돼. 감히 군인이 되겠다고 기어들어왔으면 군인답게 행동해야지. 커피나 마시면서 농땡이나 피우고.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었다. 자신의 권력과 남성성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으려는 명백한 폭력이었다. 여군은 흘러내리는 커피도 몸에 붙은 과자 부스러기도 더 이상 닿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강중령보다 키는 작았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오히려 강중령을 압도했다. 강영민 중령.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휴게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당신은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소. 그녀의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강중령은 자신도 모르게 아주 미세한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억누르며 더 큰 소리로 비웃었다. 실수? 내가 너 같은 거 하나 군홧발로 짓밟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나?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기나 해. 넌 그냥 오늘 재수없게 걸린 거야.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이 정도로 끝내줄 테니. 여군은 대답 대신 전투복 주머니에서 조용히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여군이 내민 것은 평범한 군인 신분증이었다. 강영민 중령은 코웃음을 치며 거만하게 신분증을 받아들었다. 고작 대위나 소령이겠지, 기껏해야 중령일까. 어느 부서 소속인지 확인하고 지휘 계통을 통해 압력을 넣어 군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짐하며 신분증에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그 순간 강중령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손에 든 신분증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사진과 글자를 번갈아 보았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 눈앞의 여자였지만 그 옆에 적힌 글자들은 현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계급 소장, 성명 서지혜, 소속 육군본부 감찰실장, 소장, 투스타, 군단의 부사단장급이자 야전에서는 사단장을 맡는 하늘과도 같은 계급. 게다가 그냥 소장이 아니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군 기강을 감찰하고 비리를 수사하며 장군조차도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 강중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감각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가?
육군본부 감찰실장의 머리 위에 커피를 붓고 과자를 던지며 온갖 모욕적인 폭언을 퍼부었다. 계집애 내년 어디서 굴러먹던 년 자신이 내뱉었던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다. 아!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거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사색이 된 얼굴로 경련하듯 입술을 떨었다. 그는 서지의 소장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손에 든 신분증과 그녀의 발끝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서지의 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무거운 연민, 그리고 뒤따를 심판에 대한 냉정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이제 내 소속을 알겠소, 강영민 중령.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아와 강중령의 고막을 찔렀다. 강중령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혔다.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였다. 죄송합니다. 까카. 제가 감히 각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소리는 비굴하게 갈라져 나왔다. 조금 전까지의 오만방자함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이것이 강영민이라는 인간의 본질이었다.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는. 서지의 소장은 그의 사과를 받지 않았다. 대신 휴게실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얼어붙은 채 지켜보고 있던 병사를 향해 말했다. 거기 병사. 지금 즉시 대대 주임원사에게 연락해서 내 수행 부관과 함께 여기로 오라고 전하게. 네. 알겠습니다. 병사는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휴게실에는 강중령의 거친 숨소리와 서 소장의 고요한 존재감만이 남았다. 무릎 꿇으라고 했던가? 서 소장이 나직이 물었다. 강중령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쿵소리가 나도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까카. 제발 한 번만 선처를. 선처? 서 소장은 조소를 흘렸다. 강중령. 오늘 아침 운전병에게 대시보드 위 먼지를 트집 잡아 폭언을 했지. 그리고 복도에서 마주친 박충사에게는 전투복에 묻은 기름때를 빌미로 전체 부대원에게 망신을 주고 불필요한 특별검사를 지시했더군. 강중령의 눈이 더욱 커졌다.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마시던 이 커피, 자네 눈에는 그저 한가로운 여군의 농땡이로 보였겠지. 하지만 나는 오늘 새벽부터 자네 부대에 대한 제보를 검토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대를 방문한 것이었소. 그리고 자네는 내 눈앞에서 그 제보들이 모두 사실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지. 아주 인상적인 방법으로. 서지의 소장은 자신의 젖은 전투복을 내려다보았다. 계급장을 떼니 한낱 계집애에 불과했나? 내가 만약 소장이 아니라 평범한 여군 부사관이나 장교였다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네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국방 헬프라인에 신고하거나 혹은 마음의 병을 얻어 조용히 군을 떠났겠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중령의 죄를 명확하게 정해 내리고 있었다. 당신은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야. 당신은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그리고 이 군복의 신성함을 모욕한 것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지휘관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 군의 가장 큰 위협이고 비리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서 소장의 수행 부관인 한정민 대위와 대대 주임원사가 황급히 들어왔다. 그들은 서지의 소장의 엉망이 된 모습과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강영민 중령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지의 소장은 한 대위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한 대위. 즉시 헌병대에 연락해. 강영민 중령을 상관 모욕 및 폭행, 직권 남용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조치하게. 그리고 오늘부로 제123보 급대대에 대한 육군본부 감찰실의 공식적인 특별 감찰을 개시한다. 부대 내 모든 서류와 자산을 동결하고 전 인원의 이동을 금지시켜.
네, 알겠습니다. 한 대위가 즉시 움직였다. 주임원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기만 했다. 서지의 소장은 마지막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강중령을 내려다보았다. 강영민 중령.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성체는 오늘부로 무너질 것이다. 내가 당신의 그 썩어빠진 정신 상태에서 나는 냄새를 뿌리 뽑을 테니 기대하도록. 그것은 한 부패한 군인의 몰락을 알리는 심판의 서막이자 군의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려는 한 위대한 군인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영민 중령이 헌병대 차량에 실려 사라진 후 제123보급대대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폭군이 사라진 성체는 주인을 잃었지만 성벽에 스며든 공포의 기억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병사들과 간부들은 안도하는 대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몸을 사렸다. 그들에게 육군본부 감찰실의 특별감찰은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재앙처럼 느껴졌다. 서지의 소장은 대대장 집무실을 임시 지휘통제실로 삼았다. 그녀가 커피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 휴게실은 증거 보존을 위해 폐쇄되었다. 한정민 대위를 비롯한 7명의 감찰실 정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부대의 모든 행정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물품 출납 기록을 압수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제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군사 작전보다도 서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감찰의 첫 단계는 면담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대로 처참했다. 강중령의 폭정에 가장 가까이서 시달렸을 행정병, 운전병, 심지어 참모들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닫았다. 강영민 중령님은 엄격하셨지만 부대를 위하는 마음이 크신 분이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습니다. 군인다운 기강을 강조하셨을 뿐입니다. 부대 운영에 어떤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답변들. 그들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보복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다. 강영민은 사라졌지만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부대원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각하, 이래서는 소득이 없습니다. 이들은 강중령의 세력이 건재하며 감찰이 끝나면 자신들에게 끔찍한 보복이 가해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한정민 대위가 보고했다. 서지의 소장은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병장 구석에서 몇몇 병사들이 모여 그들이 있는 본청 건물을 힐끔거리며 수군대고 있었다. 저들 속에 진실의 열쇠가 있을 터였다. 강압적인 방법은 최악의 수단이야. 서 소장이 입을 열었다. 공포는 더 큰 공포로밖에 제압할 수 없지만 그건 결국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지.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해. 그들이 스스로 말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날 저녁 서지의 소장은 모두의 예상을 깨는 행동을 했다. 그녀는 장군용 식사가 아닌 일반 병사 식당의 식판을 들고 병사들 틈에 앉았다. 퍽퍽한 닭가슴살과 멀건 김칫국 콩자반. 평소 같았으면 시끄러웠을 식당은 그녀의 등장으로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딱딱하게 굳은 자세로 수저만 움직였다. 서 소장은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며 옆자리의 상병에게 말을 걸었다. 김치가 좀 싱겁지 않나? 고향이 어디인가? 네. 저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상병은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순천.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지. 어머니께서 해주신 김치 생각이 많이 나겠군.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다른 병사에게도 말을 걸었다. 휴가는 언제인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부모님은 건강하신지. 군대나 부대 생활에 대한 질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멀리 있는 큰 누나처럼 소소한 일상을 물을 뿐이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병사들의 어깨가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풀리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서 소장은 곧바로 생활관으로 향했다. 감찰실 요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직접 병사들의 생활 공간을 둘러보길 원했다. 낡은 관물대, 해진 모포, 녹슨 세면장. 서류상으로는 최신 보급품으로 교체되었어야 할 물품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운전병이었던 김민준 일병의 관물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관물대 한쪽에 붙어있는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김민준 일병. 네. 일병 김민준. 잠깐 나와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나? 생활관을 나온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벤치에 앉았다. 서늘한 밤 공기가 뺨을 스쳤다. 김일병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각하드릴 말씀 없습니다. 알고 있다. 내가 무섭겠지. 지금 내 앞에서 몇 마디 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두려울 거야. 서 소장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도 내 나이 때가 있었다. 군복을 입고 부모님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밤을 지새우던 시절이. 그때 가장 무서웠던 건 북한군도 힘든 훈련도 아니었어. 바로 내 옆에 있는 나를 지켜줘야 할 선임과 간부가 나를 괴롭힐 때였지.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절망감. 그게 사람을 가장 병들게 하더군. 김일병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내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하지. 나는 이 감찰이 끝난 뒤에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부당한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이 부대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러니 용기를 내주지 않겠나?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너처럼 고통받는 다른 전우들을 위해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김민준 일병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강영민 중령 밑에서 겪었던 온갖 수모와 억울함이 담긴 눈물이었다. 그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새벽마다 계속된 사적인 세차 지시, 부모님 용돈을 털어 채워야 했던 차량용품들, 운전 중 사소한 실수에도 쏟아졌던 인격 모독적인 폭언들. 김일병의 고백은 제국의 단단한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보급대 군수지원과장인 이정훈 대위가 서지혜 소장의 임시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의 눈은 밤새 고민한 흔적으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각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USB 저장 장치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지난 1년간 제가 비밀리에 관리해온 진짜 군수물자 출납 기록입니다. 강중령이 결제한 공식 기록과는 전혀 다른 이중장부입니다. 이정훈 대위는 오랫동안 강영민의 부당한 지시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양심은 매일 밤 그를 괴롭혔지만 가족과 자신의 군 생활을 생각하면 용기를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어젯밤 벤치에서 김민준 일병과 대화하는 서지혜 소장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한 명의 이름 없는 병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장군의 모습에서 그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서지혜 소장은 말없이 USB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한 젊은 장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건네준 진실의 조각이자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고맙네, 이 대위. 자네의 용기를 잊지 않겠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이정훈 대위가 넘긴 USB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지혜 소장의 지휘 아래 감찰실 최고의 사이버 분석 요원들이 USB에 담긴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코드들.
마침내 암호가 풀리고 거대한 엑셀 파일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한 이중장부가 아니었다. 강영민 중령이 제123보급대대에 부임한 이후 조직적으로 군수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추악한 범죄의 연백이었다. 파일은 2개의 시트로 나뉘어 있었다. 공식 시트에는 정상적인 물품 청구 및 불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시트를 열자 감찰 요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럴 수가. 유류, 타이어, 통신 장비 부품까지 심지어 신형 방탄복도 있습니다. 한 요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식 장부상으로는 전방 부대로 보급되었거나 노후 장비 폐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처리된 수많은 물품들이 실제 장부에는 대성물산 인계라는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지난 1년간 빼돌린 군수품을 시가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대에 달했다. 대성물산. 들어본 적 있나? 서 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정민 대위가 즉시 검색을 시작했다. 파주시에 주소지를 둔 소규모 물류운송업체로 나옵니다. 대표는 민간인이고 특별한 이력은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회사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위장이겠지. 그럴듯한 간판을 내건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 한 대위는 즉시 팀을 꾸려 대성물산의 실체를 파악하게,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게 급선무야. 회계장부,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단까지 샅샅이 뒤져. 네, 알겠습니다. 감찰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강영민 개인의 비위 문제를 넘어 군 외부 세력과 결탁한 거대한 군납 비리 커넥션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후 파주로 급파되었던 팀으로부터 첫 보고가 들어왔다. 대성물산은 서류상 주소지에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 하나만 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다. 실제 물류 창고는 인근의 다른 군부대 소유의 폐창고를 불법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빼돌린 군수품들을 민간용으로 둔갑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타이어의 군용 마크를 지우고 통신 장비의 시리얼 넘버를 제거하는 시기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금의 흐름이었다. 대성물산은 빼돌린 군수품을 암시장에 팔아넘긴 수익금을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세탁한 뒤 한 인물에게 집중적으로 송금하고 있었다. 그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지휘통제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동규. 서지의 소장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예비역 육군준장. 현역 시절 군수사령부와 방위사업청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군수 분야의 거물. 그리고 강영민 중령의 장인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군. 서 소장이 나직이 은졸였다. 이것은 강영민 혼자서 벌인 일이 아니었다. 군 내부의 핵심 정보를 꿰뚫고 있는 장인 최동규가 설계하고 사위인 강영민이 일선 부대에서 실행에 옮긴 거대한 가족 사기단이자 부패 카르텔이었던 것이다. 최동규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군수품의 흐름을 조작하고 비리가 발각될 위험이 있는 감찰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했을 터였다. 강영민의 그 끝없는 오만함은 바로 이 거대한 뒷배에서 나온 것이었다. 각하 최동규는 현재 민간 군사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여전히 국방부와 군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에서도 핵심 멤버입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정민 대위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군 내부의 선배님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현역이 예비역, 그것도 장성을 수사하는 것은 금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서지의 소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역풍? 그딴 건 두렵지 않아. 군복을 입은 도둑놈들을 눈앞에 두고 못 본 척하는 것이야말로 군인으로서 가장 큰 수치다. 우리는 지금 거미줄의 한가운데를 발견한 거야.
이 거미줄에 걸려 피 빨아먹히는 게 누구지? 바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 병사들이다. 낡은 수통을 쓰고 찢어진 전투화를 신으면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아들들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휘통제실 중앙에 걸린 대형 지도를 가리켰다. 우리의 임무는 명확해졌다. 단순히 강영민 중령 한 명을 처벌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군의 심장부에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는 이 거대한 부패의 거미줄을 통째로 불태워버려야 한다. 그녀는 결심했다. 수사 범위를 제123보급대대에 국한하지 않고 최동규가 현역 시절 근무했던 모든 부대와 그와 관련된 군납 계약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그것은 육군의 거대한 금기를 건드리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수많은 적들이 그녀를 향해 칼을 겨눌 것이고 군 내부의 정치적인 압박이 폭풍처럼 몰아칠 터였다. 한대위 국방부 조사본부와 기무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 최동규 예비역 준장에 대한 공식적인 내사를 시작한다고 통보하게.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게.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다. 서지의 소장의 선전포고였다. 군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부를 향한 그 어떤 망설임도 없는 선전포고.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독거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의 존재를 느끼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지의 소장이 최동규 예비역 준장을 정조준했다는 소식은 군 내부에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고요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던진 것과 같은 파문을 일으켰다. 육군 본부의 장군들은 술렁였고 최동규와 연을 맺고 있던 수많은 현역 및 예비역 인사들은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역시 최동규 본인이었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의 수십 년 군 생활 동안 촘촘하게 짜놓은 인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압박은 육군 본부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왔다. 어느 날 오후 서지의 소장은 육군 참모총장 직속 정책보좌관인 황인철 중장의 호출을 받았다. 황 중장은 서 소장의 육사 선배이자 군내에서 대표적인 정치 군인으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서 장군,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넓은 집무실 소파에 마주 앉자마자 황 중장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압박의 서막을 열었다. 제123보급대대 건은 잘 처리되고 있겠지. 강영민 중령 하나 때문에 육군 전체가 시끄러우니 이거 참. 훌륭한 지휘관이었는데 여자 문제에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아무튼 그 선에서 잘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는 여자 문제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섞으며 서 소장이 겪은 명백한 폭행 사건을 사소한 개인적 다툼으로 축소하려 했다. 정책보좌관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닙니다. 군수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이적 행위입니다. 서 소장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적 행위라니 말이 너무 심하군. 최동규 장군님, 그분 어떤 분인가? 평생을 군에 헌신한 분이야. 예비역 선배님에 대한 예우도 좀 지켜야지. 서 장군이 능력이 출중한 건 알지만 너무 의욕만 앞세우다 보면 여기저기 적을 만들게 돼. 군 생활 길게 봐야지. 그것은 부드러운 말투로 포장된 명백한 협박이었다. 최동규를 건드리지 말고 강영민 선에서 조용히 덮으라는 지시였다. 저는 군법과 저의 양심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그 길이 누구의 심기를 거스르게 될지는 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서 소장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황 중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고집이 세군. 좋아, 서 장군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명심하게. 너무 높이 날아오르는 새는 바람의 저항을 가장 강하게 받는 법이야. 황 중장의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군 내부 통신망과 익명 커뮤니티에 서지의 소장을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최초의 여성 감찰실장, 과도한 의혹이 독이 되나? 표적 수사 논란, 특정 인맥을 노린 사적인 감찰 아닌가? 여군 장교와의 사소한 마찰을 침소봉대한 서지의 소장, 리더십 자질 의심돼. 출처 불명의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그녀의 성별을 문제 삼아 리더십을 폄훼했다. 그녀가 감찰권을 이용해 사적인 원한을 갚고 있으며 군 내부의 파벌 싸움에 앞장서고 있다는 악의적인 프레임이 씌워졌다. 이것은 최동규 측에서 흘린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여론전이었다.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감찰팀 내부를 흔들려는 시도도 시작되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던 이정훈 대위의 아내에게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의 군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협박에 가까운 암시였다. 운전병 김민준 일병에게는 과거 친하게 지냈던 선임 병장이 찾아와 괜히 나서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다 너만 다친다는 경고를 흘렸다. 감찰팀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사방에서 그들을 옥죄어오고 있었다. 각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제보자들의 신변까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최동규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한정민 대위가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서지의 소장은 두 눈을 감았다. 황 중장의 경고,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 제보자들에 대한 비열한 협박.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외로웠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혼자 선 다윗의 심정이 이랬을까.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부패한 세력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고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준 이정훈 대위와 김민준 일병을 배신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두려운가, 한 대위? 솔직히 두렵습니다. 나도 두렵다. 하지만 우리의 두려움보다 저들이 우리의 칼날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럴 때일수록 더 빠르고 더 날카롭게 파고들어야 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전지도 앞으로 걸어갔다. 최동규는 우리가 자신의 인맥과 권력 앞에서 주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겠지. 좋다. 그렇다면 그가 가장 믿고 있는 곳부터 무너뜨려주지. 그녀는 빨간색 펜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제7군수지원단. 최동규가 단장으로 복무했던 곳이자 그의 인맥이 가장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부대였다. 지금부터 제123보급대대뿐만 아니라 제7군수지원단에 대한 감찰도 동시에 실시한다. 최동규의 재임 시절 모든 군납 계약 서류를 확보하고 당시 회계 담당자들을 전원 소환 조사해 그들의 방어막이 가장 강한 곳이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일 테니 그것은 정면 돌파 선언이었다. 압박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선을 확대해 역으로 적의 심장부를 치겠다는 대담한 결단이었다. 그리고 이정훈 대위와 김민준 일병은 오늘부로 감찰실 특별보호조치에 들어간다. 24시간 신변보호 요원을 붙이고 그 가족들에게도 연락해 안심시켜드리게.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해. 서지의 소장의 지시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그녀의 결단에 흔들리던 감찰팀원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뜨거운 사명감이 차올랐다. 그날 밤 서지의 소장은 황인철 중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정책보좌관님, 저 서지혜입니다. 서장군. 웬일인가? 생각이 좀 바뀌었나? 아니요. 제 생각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저희 감찰실은 내일부로 제7군수지원단에 대한 특별 감찰을 추가로 개시합니다. 최동규 준장의 재임 시절 비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또다시 감찰을 방해하려 한다면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까지 명명백백히 밝혀낼 생각입니다.
그녀는 황 중장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수세에 몰려 방어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맞서 그녀는 기꺼이 보이는 칼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제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서지의 소장의 전면전 선포는 최동규의 거미줄을 뒤흔들었다. 제7군수지원단에 대한 동시 감찰이 시작되자 최동규 라인으로 분류되던 수많은 장교와 군무원들은 굳게 입을 닫았다. 그들은 서지혜라는 보이는 칼보다 자신들의 군 생활 내내 목줄을 쥐고 있었던 최동규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더 두려워했다. 감찰팀은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에 부딪혔다. 서류는 완벽했고 관련자들의 진술은 기계처럼 일치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 보였다. 각하, 이들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최동규가 단장으로 있던 시절의 모든 자료를 거의 완벽하게 세탁해 놓았습니다. 이정훈 대위 같은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정민 대위의 보고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며칠 밤낮으로 서류 더미와 씨름했지만 나오는 것은 없었다. 서지의 소장은 지휘 통제실 벽에 걸린 거대한 인물 관계도를 응시했다. 최동규를 중심으로 수십 개의 선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다. 그녀는 관계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군복을 입은 다른 인물들과 달리 유일하게 사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는 곳이었다. 윤재석, 7급 군무원, 제7군수지원단 재정회계과장, 근속 25년. 모든 돈은 이 사람의 손을 거쳐갔을 거야. 서 소장이 나직이 말했다. 군인은 보직이 순환되지만 특정 분야의 군무원은 한자리에서 평생을 보내지. 특히 회계 담당자는 부대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비밀 금고의 열쇠를 쥔 사람이야. 최동규가 아무리 영리해도 자기 손에 직접 돈을 묻히진 않았을 터. 분명 이 윤재석이라는 인물을 통해 모든 자금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윤 과장은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인물입니다. 이미 몇 차례 비공식 면담을 시도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줘야지. 서 소장은 감찰팀에게 윤재석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가족관계, 재산 내역, 주변 평판, 심지어 개인적인 고민까지. 그것은 수사의 본질을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서 소장은 알고 있었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때로는 정문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쪽문이라는 것을. 며칠 후 윤재석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는 25년간 군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해온 흠잡을 데 없는 인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한 줄이 서 소장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슬아의 외동딸 윤소희.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수년째 서울 대병원에서 장기 입원 치료 중.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급여 치료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서지의 소장은 보고서를 조용히 덮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25년간 청렴했던 공무원이 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는지.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아픈 딸의 생명이었을 것이다. 최동규는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자신의 충실한 금고지기로 만들었을 터. 서 소장은 윤재석을 군부대가 아닌 외부에서 만나기로 결정했다. 며칠 뒤 휴가를 내고 딸의 병문안을 다녀오던 윤재석의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정민 대위였다. 윤재석 과장님 되십니까? 잠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는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윤재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결국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가 끌려가다시피 도착한 곳은 한적한 강변의 작은 찻집이었다. 룸 안에는 서지의 소장이 홀로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겁먹지 말고 앉으시죠, 윤 과장님.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합시다. 서 소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그녀는 윤재석에 들이밀거나 죄를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따님 병세는 좀 어떻습니까? 그 한마디에 윤재석의 단단했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리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서 소장은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다. 한참 후 윤재석은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 장군님은 제게 구세주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구세주가 아니었겠지요. 당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이용해 당신을 노예로 만든 악마였을 겁니다. 당신이 그 돈을 받는 대가로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거쳐 나간 그 돈이 사실은 전방의 사병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방탄복 값이고 낡은 수통 교체 비용이었다는 것도. 서 소장은 탁자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봉투 안에는 이정훈 대위가 넘긴 USB의 복사본과 대성물산의 자금 흐름 내역이 들어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최동규와 강영민은 군법회의 최고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범인 당신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당신이 평생 모은 연금과 재산은 모두 범죄 수익으로 환수될 것이고 당신의 남은 인생은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윤재석의 얼굴에 절망이 드리워졌다. 그렇게 되면 누가 당신의 딸을 돌보게 될까요? 범죄자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매달의 치료비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할 소희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잔인한 말이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말이기도 했다. 서 소장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모든 진실을 밝힌다면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군법회의에 당신의 정상 참작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고 당신의 딸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당신이 딸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범죄로 얼룩진 돈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를 냈던 아버지의 떳떳한 이름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윤 과장님. 윤재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최동규 준장의 단장실 책상 뒤편에 비밀 서재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금고에 진짜 장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지혜가 찾던 제국의 심장을 꿰뚫을 아킬레스건이었다. 다음 날 새벽 육군본부 감찰실 요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제7군 수지원 단장실을 급습했다. 현 단장의 협조 아래 윤재석이 알려준 방법대로 책상 뒤편에 위장된 벽을 열자 먼지 쌓인 작은 공간과 낡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금고 안에는 수십 개의 통장과 함께 검은색 가죽으로 된 두꺼운 장부 한 권이 들어있었다. 서지의 소장이 장갑을 낀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최동규가 군수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의 상세한 내역과 그 돈이 흘러들어간 수많은 군 고위 인사들과 정치인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의 기록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를 좀먹어온 거대한 암덩어리의 실체였다. 서지의 소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이제 이 암덩어리를 도려낼 시간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인 계룡대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비밀스러운 작전이 동시에 개시되었다. 서지의 소장의 지휘 아래 수십 명의 헌병대 수사관들과 감찰실 요원들이 여러 개의 팀으로 나뉘어 정해진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작전명 클린 스위프. 부패 제국의 심장부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최후의 작전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제국의 황제 최동규였다. 서울 평창동의 언덕 위에 자리한 그의 호화로운 저택은 높은 담장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자신만의 왕국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어떤 철옹성도 국가의 공권력 앞에서는 무력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입니다.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나왔습니다. 문을 여십시오. 한정민 대위의 우렁찬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잠시 후 잠옷 바람으로 나온 가정부가 겁에 질린 얼굴로 문을 열었다. 최동규는 2층 침실에서 태연하게 그들을 맞았다.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서지혜 소장, 결국 여기까지 왔군.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럽게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력이 통할 것이라 믿는 듯 했다. 서지혜 소장은 말없이 다가가 그의 눈앞에 검은 가죽 장부를 펼쳐 보였다. 특정 페이지에 적힌 그의 자필 서명과 자금 수수 내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것이 당신의 오만함의 근거였습니까? 평생을 군에 몸담은 대가로 받은 것이 나라의 혈세를 빼돌려 만든 이 추악한 바벨탑이었습니까? 장부를 본 순간 최동규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윤재석의 배신을 직감한 것이다. 내 놈이 감히. 그가 서 소장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 양옆에 서 있던 헌병들이 그의 팔을 우악스럽게 제압하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최동규 씨, 당신을 군용물 등 횡령, 특수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때 육군 준장으로 호령했던 거물은 이제 최동규 씨라는 호칭과 함께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저택을 나서는 그의 귓가에 서지혜 소장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다. 당신이 쌓아올린 제국은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팀들은 장부에 적힌 다른 핵심 인물들을 급습했다. 최동규와 결탁하여 군납 비리를 주도한 방산업체 사장, 뇌물을 받고 감찰 정보를 빼돌린 국방부의 고위 공무원, 비자금을 받아온 예비역 장성들까지. 그 누구도 감찰실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체포 작전에 대한민국 국방계는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서지혜 소장은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찾아갔다. 강영민 중령이 수감되어 있는 군 교도소였다. 강영민은 그동안 비교적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다. 장인인 최동규가 곧 자신을 꺼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면회실에 들어선 서지혜 소장을 보고도 그는 비웃음을 흘렸다.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높으신 감찰실장 각하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고 내보내줄 날짜라도 받아오셨나? 서 소장은 대답 대신 차가운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그의 앞에 신문 일면을 펼쳐 보였다. 충격. 최동규 예비역 준장, 군납 비리 혐의로 전격 체포. 라는 거대한 헤드라인과 함께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최동규의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강영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신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거짓말이야. 우리 장인어른께서. 현실이야, 강영민. 내가 믿던 산은 무너졌어. 아니, 애초에 산이 아니라 모래성이었지. 서 소장은 이어서 새로운 공소장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기존의 상관 모욕 및 폭행 혐의에 군용물 횡령 및 국가안보법 위반이라는 죄명이 추가되어 있었다. 너는 단순한 폭력 군인이 아니었어. 최전방으로 가야 할 군수품을 빼돌려 적을 이롭게 한 이적 사범이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돈 욕심 때문에 내 부하들은 낡은 장비로 목숨을 걸어야 했어. 이제 내가 치러야 할 죗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겠나?
강영민은 공소장을 읽으며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다. 그의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진 순간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쇠창살을 붙잡으며 울부짖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각하. 며칠 전 서지의 소장에게 무릎을 꿇었던 자신의 장인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서 소장은 그 비굴한 모습을 차갑게 외면하고 돌아섰다. 더 이상 그에게 해줄 말은 없었다. 그날 저녁 모든 작전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온 서지의 소장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언론 보도 자료가 쌓여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온종일 그녀의 이름과 철의 여장군이라는 별명을 연호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무너뜨린 여성 장군의 등장에 열광했다. 하지만 서 소장의 마음은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계룡대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제국의 붕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썩어버린 제국의 잔해 위에서 진정으로 강하고 정의로운 군대를 다시 세워야 하는 더 어렵고 긴 싸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큰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최동규 게이트의 군사재판이 열리는 날이 밝았다. 재판이 열리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군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재판은 썩어버린 군의 환부를 도려내고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최동규와 강영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그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죄수복 차림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재판장의 준엄한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움찔거리는 어깨는 그들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은 군 검찰의 모두 진술로 시작되었다. 담당 검사는 서지의 소장의 감찰팀이 확보한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동규와 강영민이 수십 년에 걸쳐 어떻게 국가 안보를 좀먹어 왔는지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빼돌린 군수품 목록, 세탁된 비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 돈이 오간 검은 가죽 장부가 스크린에 비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어진 증인 신문은 재판의 하이라이트였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것은 김민준 일병이었다. 어느덧 전역을 앞둔 병장이 된 그는 이전의 어수룩한 모습이 아닌 한층 더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증언대에 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자 한자 힘주어 강영민에게 당했던 부당한 대우와 인격 모독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전 비리를 넘어 힘없는 병사들의 인권까지 짓밟은 추악한 범죄였음을 상기시켰다. 다음은 이정훈 대위였다. 소령 진급 심사를 앞둔 그는 자신의 군 생활에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비밀리에 기록했던 이중장부를 증거로 제시하며 강영민의 지시 아래 어떻게 군수품이 허위로 불출되고 기록이 조작되었는지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명확하게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부패의 고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의 스모킹건을 제공한 윤재석 과장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수척했지만 이전처럼 불안에 떠는 모습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최동규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관리하고 장부를 조작했던 수십 년간의 범죄 행각을 모두 자백했다. 왜 이제야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방청석 한쪽에 앉아있는 아내와 서지의 소장을 한번 바라보고는 입을 열었다. 제 딸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돈으로 생명을 살 순 있어도 영혼까지 살 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법정은 숙연해졌다. 최동규 측 변호인단은 윤재석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그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물적 증거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기나긴 공방 끝에 마침내 최종 선고의 날이 밝았다. 재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강영민.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국가에 헌신해야 할 지휘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죄가 매우 무겁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모든 군인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한다. 강영민은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버렸다. 재판장은 최동규를 향해 몸을 돌렸다. 피고인 최동규. 당신은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군 원로로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야 했음에도 그 경력과 인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림이 마땅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무기징역이라는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최동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재판장을 노려보며 이 재판은 무효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발악은 헌병들에게 제지당할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서지혜 소장은 법정을 나서는 김민준 병장과 이정훈 소령진에게 다가갔다. 고생 많았다. 두 사람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아닙니다, 각하. 저희야말로 각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김민준 병장은 환하게 웃으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서지혜 소장은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준 뒤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왔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시선은 법원 너머 더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 하늘 아래 진정으로 바로 설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최동규 게이트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군은 마치 거대한 태풍을 맞은 숲과 같았다. 거목들이 뿌리째 뽑혀나간 자리에는 허탈한 공백과 함께 그동안 가려져 있던 땅 위로 비로소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다. 재판이 끝난 지 수개월이 흐른 늦가을, 계룡대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국방 헬프라인의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내용은 이전처럼 허위나 음해성 투서가 아닌 실제 부조리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들이 대부분이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속으로 사기지 않았고 초급 간부들은 상급자의 불합리한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다. 서지혜 소장이 보여준 선례는 원칙대로 행동해도 괜찮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강력한 믿음을 군 전체에 심어주었다. 서지혜 소장의 감찰실은 군에서 가장 바쁜 조직이 되었다. 최동규의 검은 장부에 이름이 올랐던 수십 명의 현역 및 예비역 인사들에 대한 후속 조사가 쉴 틈 없이 이어졌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군복을 벗었고 어떤 이들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군수, 보급, 인사 등 군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재점검과 개혁 작업이 착수되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더딘 과정이었지만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지혜 소장의 집무실로 한 통의 손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예비역 병장 김민준.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글씨체였다. 충성. 각하, 아니 서지혜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건강하게 전역한 김민준입니다.
사회에 나와보니 군대에서의 시간이 꿈만 같습니다. 특히 소장님을 만났던 그 며칠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꾼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입대 전까지 저는 군대에 대해 좋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낭비하는 곳, 부조리가 판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겪었던 부대의 모습은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인격 모독과 부당한 지시 속에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세상에 대한 원망만 커져갔습니다. 그날 휴게실에서 소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저는 또 한 명의 높으신 분이 부대를 방문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중령이 소장님께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때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게 불똥이 튀지 않기만을 바라는 비겁한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은 그런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군대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원칙을 따르는 진짜 군인, 힘없는 병사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진짜 지휘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장님, 그날 밤 벤치에서 해주셨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군인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적이 아니라 동료를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말씀. 그 말씀은 제 남은 군 생활의 지표가 되었고 앞으로 살아갈 제 인생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복학해서 소장님처럼 불의에 맞서고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법조인이 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그 용기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을 계속해서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은 제게 그리고 저와 같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영원한 영웅이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비역 병장 김민준 올림. 서지혜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무기징역 판결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언론의 수많은 찬사를 받았을 때보다 더 큰 보람과 감동이 밀려왔다. 자신이 한 일이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꾸고 그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지게 느껴졌다. 그녀는 편지를 고이 접어 자신의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자신이 왜 군복을 입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변화의 바람은 다른 곳에서도 불어왔다. 이정훈 소령은 이번 정기 인사에서 육군 군수학교의 교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군수 장교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수 시스템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군인 정신과 청렴함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관으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그는 서지혜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각하께서 뿌리신 씨앗을 제가 잘 키워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전했다. 모든 것을 자백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던 윤재석 과장은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과 그동안의 공로 그리고 딱한 개인 사정이 참작되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딸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서지혜 소장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겠다는 짧은 편지를 남기고 조용히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정의는 때로 무자비한 심판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관용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지혜 소장에게도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의 긴급 호출을 받고 그의 집무실로 향했다. 서장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백발이 성성한 노장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솔직히 말해 서 장군이 처음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게 사실이야. 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로 인해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야. 하지만 나는 틀렸고 서장군이 옳았어. 썩은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던 거지. 참모총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서 장군은 우리 군에 아주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술을 해냈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건강해진 몸으로 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야. 그리고 그 중책을 수행할 적임자는 바로 서 장군이라고 생각하네. 그는 다시 서 소장을 돌아보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장군 진급 및 보직 이동 명령서였다. 서지혜의 이름 옆에는 그녀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중장.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새로운 보직이 명시되어 있었다. 육군 참모차장.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참모차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육군 참모총장에 이어 군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군의 모든 인사와 작전, 군수 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였다. 감찰실장으로서 외부의 칼 역할을 했던 그녀에게 이제는 군의 심장부에서 직접 군을 설계하고 이끌어가라는 파격적인 임명이었다. 제가 이 중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강철 같던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감당해야지. 그리고 서 장군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싸우지 않게 내가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겠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서 장군이 꿈꾸던 군대의 모습을 마음껏 펼쳐 보이게. 참모총장실을 나온 서지혜는 자신의 새로운 계급장과 보직이 믿기지 않는 듯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다. 어깨를 짓누르는 별 3개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무게는 그녀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등을 굳건히 세워주는 책임감의 무게였다. 며칠 후 육군 참모차장 서지혜 중장은 자신의 새로운 집무실에 섰다. 감찰실장실보다 훨씬 넓고 위험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짐 속에서 낡은 액자 하나와 편지 한 통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액자 속에는 이제 갓소위로 임관하여 어색하지만 당찬 표정으로 경례를 하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민준 병장이 보내온 희망이 담긴 편지가 있었다. 그녀는 초심을 상징하는 사진과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를 상징하는 편지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대한민국의 육해공군 본부가 모두 모여있는 계룡대의 거대한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건물들과 그 안에서 땀 흘리고 있을 수십만 장병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최동규와 강영민이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렸지만 그것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보이지 않는 곳에 도사리고 있을 또 다른 부패의 씨앗, 낡은 관행과 경직된 조직 문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들까지. 그녀가 앞으로 싸워나가야 할 적들은 훨씬 더 거대하고 교묘할 터였다. 하지만 서지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이정훈 소령과 그녀를 보며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는 김민준 병장들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한 개인의 영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평을 상징하는 희망의 아이콘이 된 것이다. 서지혜 중장은 창가에 서서 드넓은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녀의 나직한 읊조림은 더 강하고 정의로운 군을 향한 결코 멈추지 않을 행군의 시작을 알리는 출정가와도 같았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